안녕하십니까. 힐링 유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1910년대 일제에 의해 주권을 빼앗긴 암울한 시기에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 커다란 획을 그었으며 민족을 배신한 친일 악덕 지주를 처단함으로써 후에 의열단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친 대한광복회 총사령 고헌 박상진 의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884년 12월 6일 울산 북구의 송정동에서 태어나 큰아버지에게 양자로 들어가 경주 녹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의사의 집안은 조부와 생부 그리고 양부가 모두 과거에 급제한 집안으로서 재산도 7천석이나 됐던 당대의 명문가였습니다. 지금 이 고택이 바로 박상진 의사의 생가를 복원해 놓은 것입니다. 의사는 종형을 따라 경북 청송에 갔다가 그곳에서 당대의 거장인 왕산 허위 선생을 만나 사제의 인연을 맺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의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사는 판사 시험에 합격한 수재로서 평생을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식민지의 관리가 될 수 없다며 일제의 암울한 시기에 나라의 주권과 독립을 찾기 위해 판사직을 사임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나라의 독립을 위해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박상진 의사의 스승인 왕산 허위 선생은 경상도 선산 구미에서 진사였던 허조의 사남으로 태어났는데요. 그의 맏형은 당대 대학자였으며 셋째 형은 만주와 시베리아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허겸 선생님이십니다. 허위 선생은 구한말 지금의 대법원장격인 평리원장에 올랐다가 개화사상을 수용하고 의병투쟁을 벌인 혁신적인 유림이셨습니다. 1908년 13도 창의군의 서울 진공작전 때 선봉장이 되어서 동대문 인근까지 진격했던 학자이며 관료인데요. 처음에는 보수 유생으로 위정 척사운동을 벌였으나 구국의 의병전쟁을 선도한 의병장이 되셨던 분이십니다. 이완용이 관찰사 자리를 주겠다고 회유했지만 거절하시고 의병 규합에 여념이 없던 선생은 1908년 6월 1일 일본군 헌병사령관 아카시가 보낸 일본군에 의해서 체포되는데요. 당시 체포작전에 참여했던 일본군의 회고에 따르면 허위는 위험이 대단했으며 심지어 일본군에게 정보를 제공한 끈아풀에게도 오히려 위로의 인사를 건넬 정도였다고 합니다. 헌병사령관 아카시가 직접 허위를 신문했다고 하는데 아카시는 허위에게 압도당해 허위의 생명을 살려보내려고 통감인 이토에게 직접 그를 살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측의 법무 대신도 허위 선생의 구명을 호소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허위가 죽을 당시 유언을 물으니 큰 뜻을 펴지 못했는데 유언을 어디에 쓰겠는가 라고 하였으며 시신을 거두어 줄 사람이 있느냐고 묻자 어서 죽이기나 하거라 하며 크게 호령했다고 합니다. 일제가 서대문 형무소를 짓고 처음으로 사형을 당하신 분이 바로 왕산 허위 선생님이십니다. 그의 시신은 제자인 박상진 의사께서 거두어 주셨습니다. 당시 서대문 형무소고요. 사형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대한매일신보는 하늘에 뜬 햇빛이 사라졌다고 하였으며 황현은 매천야록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며 옥졸도 비분을 참지 못해 자신들의 모자를 찢어버렸다라고 하였으며 안중근 의사께서는 우리 2천만 동포에게 허위와 같은 진충갈력할 용맹의 기상이 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나라의 지옥은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허위는 관료 중에 제일의 충신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한편 스승을 따라 상경했던 박상진 의사는 21살에 양정의숙에 들어가 백산 안희제 등 동지를 만나 국권 회복의 열망을 키우고 1906년에는 신돌석과 의형제를 맺었으며 군자금을 지원해 주었고 1907년 홍성에서 상경한
김좌진을 만나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대한광복회 총사령이 된 이후에 만주 부사령 이석대가 순국하자 김좌진을 부사령으로 파견하기도 하였습니다. 1908년 왕산 허위 선생이 교수형을 당하자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가 버려진 스승의 시신을 포대기로 감싸 안고 나오면서 무력투쟁을 다짐하게 되는데요. 1911년 박상진 의사는 만주 서간도의 경학사와 신흥 무관학교를 방문하여 스승인 왕산과 가까웠던 안동의 유림 이상용 선생과 김동삼 선생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화면에는 신흥 무관학교의 교가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남해영절 여러만만 헌원자손 업어기르고 동해섬중 어린 것들 품에다 품고 젖먹여 기르니가 뉘뇨. 이 가사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앞에 헌원자손 업어길렀다는 말은 우리가 중국의 한족들을 이렇게 길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동해섬중 어린 것들 품에다 품고 젖먹여 길렀다는 것은 바로 우리 민족이 일본을 갖다가 이렇게 젖먹이 기르듯이 키워놨다는 뜻이죠. 그 이듬해 귀국한 의사는 대구에 상덕태상회라는 곡물회사를 차렸는데요. 곡물거래는 해외를 드나들고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는데 감시를 덜 받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내외에 연락 거점을 마련한 의사는 1915년 8월 25일 대구 달성공원에서 대한광복회 출범식을 갖게 됩니다. 대한광복회는 혁명적인 독립운동 단체로서 비밀, 폭동, 암살, 명령의 4대 기본 강령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각 도와 만주 지방에 조직을 둔 1910년 당시 국내 최대의 독립군 단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친일 부로부터 의연금을 받아내고 일본이 불법 징수하는 세금을 탈취하였으며 또한 일제의 고관과 한인 반역자를 처단하기도 하였는데요. 겉으로는 회였지만 사령관과 사령부, 지휘장 등 군대식 조직과 전국 각지에 지부를 둔 무장 투쟁 단체였으며 박상진 의사는 그 대한광복회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1917년 11월 10일 밤 경상도 관찰사를 지낸 장승원의 경부 구미 그의 집에서 총탄 소리가 터졌습니다. 7만 5천석을 수확하는 당대 최고의 부자였으며 악명이 높았던 악덕지주인 친일매국노 장승원을 처단하는 총소리였던 것입니다. 장승원은 왕산 허위 선생의 추천으로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는데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 자금을 내어놓겠다던 약속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자금을 받으러 온 독립군을 속이고 몰래 일경에게 밀고까지 하여 대한광복회 회원 최기중과 강순필이 사살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장승원은 구한 말의 대표적인 탐관오리 중에 한 명으로 청송군수로 재직할 당시 관찰사 자리를 꿰어차기 위해서 고을 주민들의 고혈을 짜내어 원성이 자자하던 악덕 지주였던 것입니다. 장승원이 경상도 관찰사가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왕산 허위 선생이 인망이 높아 고종이 벼슬을 제수해 주지만 이미 시국이 어순해지자 벼슬을 거절하고 고향에 내려와 집안에 은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기도 거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승원이 방 안에 들어와 큰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하인들을 시켜서 못 들어오게 했는데 어떻게 들어왔는가 라고 물어보니 장승원은 수채구멍을 통해 들어왔다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오? 하고 물어보자 장승원은 경상도 관찰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아뢰었으며 장승원은 50만 냥을 드리겠다고 하였지만 왕산 허위 선생은 그의 요청을 들어주는 대신 나중에 나라가 어려울 때 군자금을 대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장승원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나중에 박상진이 장승원을 죽이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박상진이 장승원을 죽일 때 내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라를 배신한 죄, 두 번째는 스승을 배신한 죄이며 그것은 바로 허위 선생이 의병을 일으킬 때 군자금을 대주기로 해놓고 나중에 그 약속을 어긴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의형의 부인과 며느리를 죽인 죄를 물어 장승원을 처단하였습니다. 장승원이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당할 때 그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일제시대 은행장 및 총독부 중추원 참의와 조선임전 보국단 이사 등을 하였으며 친일 임명사전에 오른 장길상과 장직상 그리고 그 유명한 장택상입니다. 장택상은 미 군정 당시 수도 경찰청장과 초대 외무장관, 국무총리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해방 전국에서 좌익운동 세력을 탄압했던 자입니다. 1952년 이승만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국회를 위협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장택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이기붕이 대통령이 되자 이승만 정권과 그 후에 박정희 정권 기간 중에 야당 지도자로 변신하게 됩니다. 박정희 정권 초기에 장택상은 한일협정 반대 시위에 윤보선, 함석헌 등과 함께 가담하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같은 고향 출신인 장택상과 박정희의 운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무총리 장택상의 비서를 시작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장택상의 대변인을 맡았던 인연이 있었습니다. 박상진과 장승원의 악연은 그들의 생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현재 박상진 의사에 대해 정부가 부여하고 있는 독립운동 포상에서의 서훈은 고작 3급. 그가 독립운동에 쏟아부은 열정과 공헌을 감안할 때 그 서훈이 낮게 봉헌됐다는 여론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장승원의 아들들과 후손들이 부와 권력을 장악했던 것과는 달리 독립투사 박상진과 그의 후손들은 사상범의 일족으로 낙인 찍혀 이곳저곳을 떠돌며 당장의 끼니마저 걱정해야 했기에 박상진 의사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남한을 접수한 미 군정은 경찰의 최고 우두머리인 경무부장의 조병옥 그리고 친일파이며 친미파인 장택상을 수도 경찰청장으로 발탁하였습니다. 해방 후 남한에 상륙한 미군의 첫 작업은 질이 멸렬해진 식민지 경찰의 복원이었습니다. 미군정은 도망간 친일경찰들을 찾아내어 떠나간 일본 경찰의 공백을 메꾸기에 바빴습니다. 장택상의 가문은 일제시대의 반민족 행위를 했지만 반공사상이 투철하고 이승만을 옹립하려는 한민당원인데다 무엇보다 영어를 잘 구사하는 친미파였기에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는 그를 중용하게 된 것입니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는 치안을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노독술과 같은 악질 친일 경찰관을 대거 채용하게 되는데 장택상은 수도 경찰청장으로 있으면서 친일 경력을 가진 경찰관을 중용하여 그의 수족처럼 부려 이들의 물리력을 이용해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추대하였으며 독립운동가들을 좌익 공산당으로 몰아 때려잡았으며 자신의 아버지를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한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였습니다. 장택상은 이런 일로 남북 간의 이념 대립을 심화시켰으며 민족 정기를 훼손시키고 수많은 백성의 가슴에 한을 심어놓게 됩니다. 김구 선생의 임시정부 계열과 중도 세력까지 좌익으로 몰아 숨도 못 쉬게 탄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국에서 항일 활동과 무장 독립투쟁을 벌인 조선의열단장 약산 김원봉 선생이었는데요. 이승만이 정적들을 공산당으로 몰아 제거할 때 김원봉을 잡아오도록 특명을 내린 게 바로 장택상이었습니다. 독립투사 중 가장 높은 현상금을 걸고 끈질기게 추적한 일본 경찰에게 단 한 번도 붙잡히지 않았던 김원봉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방되었다는 조국에서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의 지휘를 받는 친일 경찰에게 체포된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독립투사들을 붙잡아 악랄하게 고문하던 노독술이 수갑을 채워 장택상의 앞으로 끌고 가자 나를 잡아올 놈이 누구냐, 조선놈으로 날 잡아오라고 할 놈이 누구냐며 격분하였고, 장택상은 노독술에게 이놈아 이분을 모셔오라고 했지 누가 쇠고랑을 채워 끌고 오라고 했냐며 능청을 떨면서 수갑을 풀어주었지만 온갖 욕설과 모욕을 당한 김원봉은 집으로 돌아가 사흘 동안 울분에 떨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친일파가 득세하는 남한을 떠날 결심을 한 그는 1948년 김구와 함께 평양에 김일성과 남북 단일 협상을 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평양에 머물렀으나 그 후 김일성에 의해서 숙청당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장택상은 경찰을 총동원해 이승만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으며 그 공을 인정받아 초대 외무장관에 발탁이 되지만 1948년 50선거와 그 이후에 두 차례 보궐선거에 나가 연이어 낙선한 후 겨우 네 번째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민의원 부의장을 지내고 1952년에는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국무총리에 취임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가 죽은 후 대통령이 된 김영삼과 김대중 두 정치인이 장택상의 비서를 거쳤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양김씨를 거느릴 수 있었던 것은 5.16 쿠데타 이후 장택상이 돌연 민주투사로 돌변해 야당 생활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군사정변으로 박정희가 대권을 잡자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창랑 장택상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금오산 기슭에서 태어나 같은 동네에서 자란 동양인이었지만 자랄 적의 신분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컸습니다. 장택상의 집안은 해방 무렵까지만 해도 영남 제1의 대부호 만석군으로 고향에서는 남의 땅을 밟지 않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가 교회 와스대 대학에서 공부하였으며 영국 에든버러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그였습니다. 대통령을 빼고는 다 해본 그였습니다. 반면 박정희 일가는 전형적인 소장농의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에는 묘지에 딸린 논밭 몇마지기를 농사짓다 도저히 생활이 되지 않자 장택상의 아버지에게 머리를 조아려 장택상 집안의 땅을 소작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년 시절 박정희는 가을 추수가 끝나면 둘째 형 무희가 지게에다 도지와 그 집 마름에게 줄 씨암탉을 지고 장택상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고 합니다. 이런 집안의 막내 아들이 자신은 오르지 못했던 대통령이 되었으니 장택상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래서인지 박정희가 집권하자 장택상은 돌연 야당 투사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는 군정연장 반대 투쟁이 고문을 했으며 대일 구력 외교 반대 범국민 투쟁위원회 의장을 지내는 등 반 박정희 운동에 앞장을 섰습니다. 사석에서 박정희 씨, 박정희 군이라고 낮춰 부르며 독서를 늘어놓아 이 얘기를 전해들은 박정희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은 대통령이라도 이승만과 같은 명문가 출신에게는 충성을 다 바쳐도 소장농 출신이었던 박정희에게는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었나 봅니다. 한편 장택상의 부친인 친일 악질 지주인 장승원이 처단된 후 1917년 겨울 박상진 의사와 광복회 조직원들은 일제의 대대적인 추적을 받았으며 1918년 1월 충남 천안 헌병대에 광복회의 주요 회원들이 체포되어 광복회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만국의 분개에 단식으로 순국한 이만도의 아들인 경북 안동 이중업의 집에 은신해 있었는데 의사를 보살펴준 사람은 바로 이중업의 부인이며 3.1 만세 운동을 주도했다가 체포돼 고문으로 실명한 여성 독립운동가
김락이었습니다. 이중업의 집에 숨어있던 박상진 의사는 뜻밖의 생모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식으로 태어났으니 도리를 어찌 안 할 수 있는가라며 주위에 만류를 뿌리치고 경주의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의 생모는 눈을 감은 뒤였는데요. 1918년 2월 1일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는 중에 일경 수백 명이 출동하여 박상진의 살을 포박하려고 하였습니다. 의사는 나는 내 할 일을 정당하게 했으며 너희 외놈들에게 포박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러니 내 몸에 손을 대지 말거라. 내 발로 내가 앞장서 갈 것이니 내 뒤를 따르거라 라며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백마를 타고 유유히 앞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고문 불고문과 3년이 넘는 재판 끝에 의사에게 사형 확정 판결이 내려졌으며 38세의 젊은 나이에 옥중에서 순국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의사의 공훈을 기려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습니다. 암울한 일제시대에 자신의 출세와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나라와 민족의 독립과 생존을 위해 자신의 젊음을 의열투쟁에 바쳤으며 우리 민족으로서 민족정기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신 우리들의 독립영웅 박상진 의사의 정신을 기리며 그의 옥중시를 소개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두 번 다시 태어나기 어려운 이 세상에 산의 대장부로 태어나는 행운을 얻었건만 거사를 성공시키지 못하였으니 청사는 나를 비웃고 녹수는 안타까워하는구나.